그 저기 우리 탈북민 목회자연합회에서 이제 우리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읽고 같이 한 사람 또 발표하거든요. 그런 거 읽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책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제가 발제했던 책에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서 그 발제했던 거 우리 여기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면서 좀 이렇게 그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여기 그 제가 발제했던 그 책이거든요. 네. 그 제목이 이게 AI 사피언스라는 책이에요. AI 사피언스.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선교회 사무실에 가면 지금 계속해서 현대사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현대사 공부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 마음의 준비, 우리 왜 이런 현대사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 2번 했지만은 그런 준비를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한번 좀 더 이 그 책을 공부하면서 또 좀 그런 마음들과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요즘에 그 이제 다음 주에 그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인데 그 하요기도 모임 하려고 가다가 그 이렇게 김밥을 사러 가다가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게 홍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잠깐 들으신 생각이 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권력과 이 행정 권력과 이 국회는 이 민주당이 꽉 뭐 다수석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 권력과 이 국회 의회 권력이 이게 충돌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행정 권력이 이렇게 지금 탄핵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도 국민이고, 그리고 의회에 그 많은 그 민주당의 이렇게 그 표를 의회 권력을 이렇게 쥐어준 것도 국민들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결국은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이게 부딪힌 게 어떤 더 깊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사를 표현해서 표를 던졌고 그것이 이게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것이 이게 국회를 국회를 이렇게 선택했고 결국 국민들이 선택이 어떤 결과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뭐 이제 뭐 6월 3일에 이제 그 총선에서 이게 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뭐 누구도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그걸 보면서 물론 지난 우리가 대선 뭐 총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선거를 경험하면서도 제가 배운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어떤 그런 그 국회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국민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민도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이게 국민들이 이게 의식을 철저하게 사단시키잖아요. 외국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아프게 들리겠지만 민도가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서 또 그리고 무장을 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에 대한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코앞에 있는 어떤 이 그 선거 이것보다는 보다도 장기적으로 그런 이 싸움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대사를 우리 좀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 목적도 큰 틀이 하나의 어떤 이 정립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면 우리가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통치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 시스템을 알아야지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간단하게 핸드폰을 많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의 시스템, 또 핸드폰의 기능 이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어떤 기능들과 그런 것들이 장착이 돼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국가의 시스템, 제가 뭐 지난주에 이렇게 이 선교회 그 사무실에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방전사님하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그런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방전사님은 좀 중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중에 끝에 방전도사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 어떤 정의 관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내가 나중에 이렇게 탁 던진 어떤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하는 말, 자기는 이렇게 북한이라는 체제를 사랑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계는 이 두 진영 이념 대결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체제가 사랑 못 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 한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부딪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충분하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말꼬리를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반쪽만 보고 이게 전부다 이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사를 공부하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은 창세기부터 풀 거예요. 바벨탑으로 인류 불련 역사, 그 가운데 이 유럽 중심의 어떤 그런 이 어떤 세력, 그것도 어떻게 한반도에 미쳤고 그 한반도에 미치는 것 가운데 어떻게 분단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통일 사회로 나갈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나,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역사적인 흐름, 시스템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은 시스템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그 위험인지 이런 것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 전체를 공부하는 것도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시대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지금 현대가 흘러가는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게 빌 게이츠 자서전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빌 게이츠 자서전을 통해서는 이게 구사회의 시스템이 어떤 구조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안목을 거기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으로 이 지금 현대사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책을 공부했던 내용도 좀 같이 공부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책이 제목이 뭐라고요? AI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책은 그 이 저자가 최재봉이라고 이 그 성균관대 부총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AI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로서 좀 이렇게 일러주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결, 네,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AI는 우리가 뭔지 잘 알죠. AI. 근데 이 사피엔스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거니까 AI가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라는 소리예요. AI 사피엔스라는 거는. 자, 여기 모두 그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락인데요. 머리 그 단락인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 챗GPT, 요 AI 그 앱이잖아요. 이 챗GPT의 어떤 그런 바람이 붐이 일어나게 돼요. 2003년에. 근데 2024년에 이 전자제품 전세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자제품 전세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전자제품 전세는 모든 제품에 이 AI가 탑재된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에 AI가 탑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핸드폰인가 그 S24 핸드폰 S24라는 어떤 그런 그 이 단종이 있는 핸드폰인데 삼성 핸드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S24에는 이게 가우스라는 이 AI가 이렇게 그 앱이 이렇게 장착돼 가지고 이 앱을 통해서 13개 나라 언어로 통역이 된대요. 13개 나라 언어로 통역이 된대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송시랑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그 앱을 가지고 와, 내 세계 가서도 뭐 보험 전도를 할 수 있겠다고. 이디오피아도. 네. 막 이게 그 앱을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가서 통역을 하면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통한다는 거죠. 이 폰 하나 가지고서는 세계 여행이 혼자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세계 여행. 옛날에는 뭐 어떤 해외 여행하려면 말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폰 하나 들고 그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AI 시대 이런 그 엄청난 어떤 이런 그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AI 시대를 반기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송희철 목사님은 이 AI를 좀 자주 사용하세요? AI 앱?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사용하는데 그 이게 기능을 시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AI 시대를 반기는 사람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그 탈북 목회자 연합회 이게 그 독서 토론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탈북민들도 이게 AI 탈북 목회자들도 이 AI를 사용하면서 이걸 잘 이 영역을 아직 이렇게 그 터치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이 AI를 두려운 사람들에게 미래를 설명하는 설명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설명서다. 자, 이런 내용을 이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총 우리가 6개 파트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이제 좀 첫 번째 파트를 하나 좀 이렇게 하나 들어가 볼 건데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게 제목이 뭐냐면 디지털 문명을 넘어서 이제는 AI로 인류가 달려간다는 거죠. 디지털 문명을 넘어서 AI로 인류가 달려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파트인데 디지털 문명을 넘어서 AI로 달려가는데 그러면 디지털 문명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 주변 가운데서 이렇게 뭐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먼저 좀 짚어보면 우리가 그 지금 이게 2016년에 우리 뉴스에서도 뭐 보고 있겠지만은 알파고가 등장해서 그 바둑 그 우리 구단 이세돌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게 AI의 어떤 첫 어떤 그 세계에서 이슈화된 어떤 그런 첫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걸 보면서 와, 이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 처음 일어난 어떤 그런 시각화된 어떤 그런
물론 그 전에도 엄청난 이 AI 발전의 역사가 있지만 처음으로 이슈화된 것은 이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2020년에 일어났던 코로나 사건이었어요. 코로나 사건.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봉쇄됐죠. 다 봉쇄했잖아요. 뭐 교회도 나가는 걸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다 봉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 물건을 막 사재기를 하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 코로나 때 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어떤 그 현상의 모습을 일어나는 것도 봤잖아요. 이게 마스크를 싸기 위해서 병원 이 약국줄을 쫙 서는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배급 타기 위해서 줄을 쫙 섰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봤던 거예요. 정말 봉쇄가 되고 물품 사재기가 일어나고 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탁 폐쇄됐던 어떤 그런 사회와 그런 공간 가운데서 돌파했던 어떤 하나의 어떤 도구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이게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때 이 스마트폰이 이게 돌파구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게 코로나만 끝나봐라. 그냥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이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무슨 주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히니까, 봉쇄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봐라. 그냥 내가 다니고 싶은 여행, 식당, 하고 싶은 것도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써보니까, 스마트폰 기반을 한 이 디지털 이 생활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디지털 생활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거 주문해 먹고, 그 다음에 폰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줌으로 수업을 하고, 쇼핑도 핸드폰으로 다 이제 쇼핑하고, 그리고 자택근무. 못 나가니까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인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지. 스마트폰이 디지털 이 생활이 인류의 새로운 그런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이 자택근무가 증가하고 코로나 시대에 이 자택근무가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MZ 세대는 있잖아요. 이 사무실 이렇게 회사 출근하면 사무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MZ 세대는 이 사무실이는 요즘 잠깐 미팅하는 장소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밖에 사용 안 하는 거예요. MZ 세대라는 건, 이 회사라는 거는, 이 사무실이라는 거는 MZ 세대는 잠깐 나가서 이렇게 미팅하는 어떤 그런 장소 개념으로 자리 잡힌 그런 때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디지털 문명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지표들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알 수 있냐면 시가총액을, 시가총액이라는 게 이 주식시장의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이잖아요. 그 시가총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돈이 몰린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어떤 돈이 몰리는 어떤 그런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표준산업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 석유기업 같은 거, 이 석유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 시가총액이나 기업 규모가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직전까지는 이 디지털 문명이 부족하기 전까지는 그런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옛날에는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
시가총액이 크게 되는 어떤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미국에 세계 시총의 1위부터 5위까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의 이 그 빅테크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세계에서 이게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기업들이 순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의 규모 자체도 엄청 달라요. 엄청 차이 나요. 2024년 1월 데이터로 보면 애플은 있잖아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하면 3,776조예요. 3,776조. 그리고 MS,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는 3,600조에 3,600조.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삼성? 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조예요. 500조. 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이게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 2,000여 개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2,000여 개의 기업들이 시가총액 돈을 다 모아도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2,000조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있잖아요. 애플 3,776조예요. 엄청.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진짜 엄청 차이. 시가총액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총이 200조를 넘는 기업이 무려 미국에 6개나 돼요. 6개나 돼요. 한 기업의 미래 기대 가치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기업의 미래 가치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혁명,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돈이 다 몰린다. 이것들만 봐도 이 AI 산업, 이 디지털 문화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엄청나게 뭔가 몰려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이 추세인데 이 디지털 표준이 이제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디지털 표준이 새로운 습관으로. 기업들은 이 급성장하는 기업들은 오직 이 디지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요. 급성장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원주민들, 디지털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기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들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네. 성경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일상들도 지금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버 서비스를 아세요? 우버 서비스. 그 우버는 이게 타다, 우리 옛날에 얼마 몇 년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타다는 이게 택시 타다라는 어떤 그런 우버 서비스라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내가 한 7, 8년 전에 영국에 갔는데 거기 우버 서비스가 있어요. 우버 서비스가 뭔가 하면 이 개인들도 자기 차가 있잖아요. 자기 차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자기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그 차를 가지고 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차 서비스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 콜을 받아가지고 택시처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 영국에 내가 7, 8년 전에 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버 서비스를 못해요. 택시 회사가 뭐라고 하지? 그걸 이렇게 하면 택시가 망해버리잖아요. 그 우버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데모를 해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택시기사가 분신을 해가지고 싼 사람. 그래서 데모를 해가지고 아마 그때 이명박 때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버가 있잖아요. 중국도 되고 유럽의 웬만한 국가는 다 우버 서비스 돼요. 근데 이 우버 서비스의 그래서 네. 제가
그 중국에서 택시 네. 부르면은 택시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기 승용차인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야, 네, 그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아이 그 목회를 절 하다가 이게 뭐 막막하고 이럴 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 자가용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럼 근데 외국은 그거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우버 근데 우리나라 없어요. 그거. 우리나라 못하게 규제를 해버려요. 근데 우버 서비스가 이 그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가총액 그 우버 서비스 그 주식 시장의 시총이 215조예요. 215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에서 예, 벌어들이는. 예. 근데 현대차의 시총이 현대차가 지금 한 40조 되나? 40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총이. 근데 이 우버 서비스가 현대차보다 4배나 시총이 커요. 그러니까. 4배나 시총이 커요. 그리고 여행의 표준도 바뀌어요, 이제는. 이 디지털 문화 가운데서. 옛날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다 했잖아요. 여행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호텔을 찾잖아요.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여행사 다 이렇게 예약하고 다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이 그 호텔을 옛날에는 이 그 여행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그 호텔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이 디지털 어떤 그런 이 회사가 있는데 ABNB라고 있어요. 그런 ABNB라고 그런 회사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ABNB의 시총이 얼마인가 하면 139조예요. 그리고 호텔 시총액이 그 발꿈치도 따라먹어요. 이게 이 디지털 문명이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쪽으로 돈이 쏠리고 사람 다 이제 그쪽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하는 표준도 지금 바뀌었어요. 방송하는 표준도 우리 많이 옛날에 다 들어봤겠지만은 토니웨이 방송국으로 케이블 TV 시청률이 이제 케이블 TV 이게 그 공영 방송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시청률이 50%로 떨어졌어요. 50%.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도 이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쇼핑도. 이제는 뭐 이마트 우리 동네 이마트도 뭐 문 닫는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홈플러스 옛날에 어마어마한 큰 이 쇼핑몰들 다 문 닫아가 있잖아요. 쇼핑몰도 이제 다 쇼핑몰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그 쇼핑몰이 제일 큰 게 어디예요? 쿠팡. 쿠팡이요. 시총이 39조예요. 쿠팡이 시총이 39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오프라인 그 시장이 제일 큰 어디예요? 이마트. 이마트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예요. 2조. 이 온라인이 심각하네요. 온라인이 다 장식해 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이 표준 시장의 어떤 변화를 겪는 과정이 영역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디지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문화로.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디지털 문화의 그런 거 다 바뀌어가는데 구세대는 이런 것들을 반길까요? 싫어하죠. 당연하게. 그리고 이런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구세대는 이런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런 변화가 두려워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요. 우리 탈북 목회자연합회에서 계속 이렇게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책을 읽고 요즘에 아마 이 AI 관련된 어떤 그런 서적을 지금 3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이 AI에 대해서 이 AI는 뭐 이렇게 목회 영역에서 우리는 거부돼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 그러면은 힘들지 돼요. 아니 이게 뭐 옛날에 잡고 있는 그 관행, 이 체계, 전통, 습관 이게 바뀌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밖에 안 된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아마 세계 인류도 그렇고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한 9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90% 이상이. 이런 변화를. 그래요? 네, 90% 이상이. 90% 이상. 우리 지금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 별로 없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송혜철 목사님도 지금 현재 내 인생생활에서 이 디지털 그렇게 하고 이 AI를 활용하는 어떤 많이 사용 안 그 하죠. 얼마나 되는가 자기 스스로만 봐도 그게 많이 사용 안 하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규제를 해. 규제를 해가지고 변화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우버 택시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많이 변했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 그럼 넌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구시대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국가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우리 주면서 내 미래의 장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 테슬라 저기 그 아시죠? 미국에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제일 이 전기차 이 영역에서 엄청나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택시 회사 둘 중에서 어디다가 당신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1,000만 원 쓰고 두 회사 중에서 선택해서 투자해라 어디다 하겠어요? 미래 가치를 바라보면서 아마 택시는 없어질 거예요. 다 이 테슬라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미래 가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현재의 자기의 어떤 그 관성 이것들을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그래서 여러분 나로부터 해야 된다. 나로부터. AI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나의 세관이 어디에 멈춰 있는가? 세계관? 나의 세관이 어디에 멈춰 있는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첫 번째 파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그때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앞으로 목회도 상당하게 변화하겠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시대는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국내 안에서도 이 AI, 디지털, 이런 문명 안에서도 이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자기 어떤 그런 것들 다 지키려고 하려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전에 그 감성교에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통일 시대를 맞이하려면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관념이라고 말하면 좀 어렵지만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그 시대의 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통일이라는 건 새로운 장이거든요. 그 시대는 지금 이게 분단, 그 아픔, 어떤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감성에서 차송에서는 그렇게 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너희가 원든지 안 하든지 새로운 장을 열 거라고. 근데 그 새로운 장에 들어가서 옛날의 어떤 그런 이 상처와 어떤 물론 그런 치유가 돼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전진을 못한다. 지금 우리 통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 시대는 딱 그걸 붙들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디지털 문명이에요.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디지털 문명이. 그런데 우리는 이 디지털 문명도 따라가기 힘든데 그것도 따라가기 힘든데
다른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어. AI 혁명이 AI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혁명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세계는. 이제 이런 디지털 문명에서 이제는 이 시대는 AI 문명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AI 문명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AI 혁명의 첫 선언은 이 챗 GPT가 등장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디지털 전환도 이게 벅찬데 더 급한 변화가 막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등장해요. 챗 GPT가. 핸드폰 챗 GPT. 목사님 그 핸드폰에다 챗 GPT 앱을 깔았어요? 안 그랬을 거야.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 지금. 챗 GPT가 등장했는데 과학계 저널에는 이게 네이처라는 저널이 있어요. 세계 과학계 네이처라는 저널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아마 그거에서 이렇게 과학자들을 이렇게 추천하나 봐요. 과학자 상을 주려고. 그런데 2023년에 과학계의 최고 인물로 10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챗 GPT가 챗 GPT가 뽑혔어요. 과학계 저널에. 챗 GPT가 출시하자마자 2개월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어요.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이 챗 GPT 기능이 진짜 다양한데 2021년에 이게 그 챗 GPT에 보면 이게 달리2가 이게 등장하거든요. 달리2라는 어떤 그 챗 GPT가 있어요. AI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무료 이미지 생성 서비스예요. 우리가 이런 포스터를 막 이렇게 그리는데 얼마나 한번 하려면 이렇게 돈 주고 막 이래. 근데 무료 이미지를 여러 번 그려줘요. 이 등장하는 서비스인데 여기 업데이트된 달리3가 있거든요. 그 달리3로 이렇게 이런 소파 있잖아. 소파 디자인을 해줘. 우리 목사님 딸이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는 앞으로는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챗GPT 달리3에게 소파를 이렇게 호박 모양의 어떤 그런 이쁜 소파를 그냥 그려줘 했더니 1분 만에 너무너무 이쁜 디자인을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만들어줘. 그리고 또 2024년에 동영상 이미지를 우리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동영상도 이제는 챗 GPT가 돼요. 만드는 소라라는 게 출시되는데 그 출시되는 그 동영상 이미지 보면 이게 배가 막 전복이 되고 막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군사들이 나가 싸우고 비행기가 막 출하하고 이런 거는 실제 어떤 실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동영상을 만들거든요. 목사님 그 영화 아바타 봤어요? 아바타 봤죠? 그 아바타를 만들 때 그게 어마어마한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그 아바타를 만드는 그 영상 이미지를 한 것들 이 감독들이나 옆에서 이 디지털 작업하는 이런 사람들 엄청난 수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만드는 소라가 이 AI 앱이 딱 출시되는 걸 보면서 그 아바타 그 영화를 만들면서 그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영화 그 그래픽을 만들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좀 밥줄이 끌어놨다. 밥줄이 끌어놨다. 완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전이라는 어떤 그런 앱도 있어요. AI 앱, 미드전이라는 AI 앱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소름이 돋아날 정도로 이 사진을 찍는 게 예술 작품이 사진을 찍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풍부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월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나요? $10. 커피 2잔 값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이게 저가 상품이 막 들어와서 다 그냥 이렇게 잠식해 버리잖아요. 이 AI가 이 어마어마한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탈북목회자 연합회에서 토론하면서 앞으로 AI를 물어보면
먹고 살 길이 없다. 근데 아직도 몰라. 대부분. 근데 이제 그 AI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논리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책을 놓고 엄청나게 그런 토론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오늘 그런 주제가 아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챗GPT가 딱 등장하니까 2023년 11월부터는 각 기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GPTS를 출시했거든요. 각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 AI에다 집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이게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는 이렇게 모든 솔루션에 모든 제품에 이 챗GPT를 탑재하기 시작해요. 모든 제품에 뭐 핸드폰, 뭐 차, 수거 만드는 다이 탑재하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MS는 이게 팀즈를 이렇게 팀즈라는 AI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 팀즈를 통해서 회의하고 수업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회의하고 수업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이 팀즈는 26개 언어를 동시에 번역을 해줘요. 26개 언어를 동시에 번역해줘요. 그래서 이 팀즈를 가지고 우리 말하면 이게 그 요즘 줌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팀즈를 가지고 이 교수 강의를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이 팀즈를 가지고 이게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팀즈를 통해서 이런 이게 오프라인에 모이지 않고 이 팀즈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을 한번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 팀즈를 통해서 팀즈에게 접속을 하는 학생들이 팀즈에 접속하면 온 세계 다 연결돼가지고 베트남, 뭐 중국, 캐나다, 뭐 영국, 유럽 다 접속할 수 있는 팀즈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창에서는 실시간으로 모국어로 표시해줘요. 팀즈로. 난 이거 한국어로 말하는데 이 팀즈에 이게 우리가 줌이라고 하고 막 비교된다면 줌을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왔던 중국 사람이 들어왔던 캐나다 사람이 들어왔던 뭐 독일 사람이 들어왔던 베트남 사람이 들어왔던 언어대로 내가 언어에도 각 국가의 언어로 다 전 세계를 대상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모국어로 표시해서 번역을 나가고 그쪽에서 대하는 것도 모국어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다 뛰어드는 거예요. 구글, 네스닥, 뭐 이렇게 에스닥인가? 그다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요즘은 엔비디아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다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 다. 근데 이 사업에 뛰어든 업계가 이것뿐이겠어요? 금융업, 의료 서비스, 법조계 다 이 사회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기반을 하는 세계관이 이렇게 확장돼요. AI를 기반한 이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그 가능성을, 미래 가능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AI는 이 대규모 학습 기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그리려면 이런 AI로 기반을 하는 대규모 학습 기반 교육 플랫폼이 필요해요. 플랫폼. 이렇게 하려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생성 AI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AI가 하려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검색 서비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뭔가 자료를 찾으면 그런 그 플랫폼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회사예요? 구글. 이런 것들이 그 구글은 다 거기서 뭐 모든 어떤 자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구글, 네이버 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검색 서비스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학습 기반인데 우리나라도 이 생성 AI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나라예요.
주목되는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일본이나 유럽은 디지털 플랫폼이 없어요. 디지털 플랫폼 이게 일본이 네이버 같은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걸 들어봤어요? 일본에 구글 같은 검색 서비스 그런 회사가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도 없고 유럽도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 이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디지털 AI 주권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AI 주권, 디지털 주권. 누가 AI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까지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디지털 문명에서 지금 AI 문명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파트의 내용으로 이 책의 첫 번째 파트. 자, 두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이 AI 사피엔스, 그러니까 이게 AI를 사용하는 새로운 인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인류가 세계관이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이 AI 사피엔스의 세계관이 뭔가 하는 걸 또 들여봐야 돼요. 세계관. 이 표준 세계관이 AI 신대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표준 세계관 AI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는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장으로 해서 인류의 시간이 달라졌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생활하던 인류가 생활 공간이 이제는 디지털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쪽 보시죠. 성경 읽어놓은 거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이때까지는 우리가 땅 위에서 이제 생활했잖아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땅이 아니거든요. 가상 공간이에요. 이제는 땅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내려놔. 이제는 이게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상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AI 시대의 세계관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신대륙은 나도 이제 옛날에도 우리가 기사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메타버스가 뭐지? 가상공간이라 하긴 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이해하는 데 거거든요. 이 가상공간이란 이 플랫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하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다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아내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차를 가서 알아보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안 가서 다 이 가상 공간에서 다 정보를 받고 이렇게 사고 팔고 금융 거래도 다 이렇게 하고 이거든요. 이제는 이 신대륙에서 이거 보고 신대륙이라고 그래요. 신대륙. 여기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데이터로 기반으로 한 AI 사피엔스의 신대륙이에요. 신대륙. 데이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데이터. 데이터로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 AI 사피엔스 신대륙. 이게 신대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계관이 어떤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대륙이라는 개념이, AI 신대륙이라는 개념이 뭔지 좀 이해 들어옵니까? 육지가 아니라 이제는 가상공간의 신대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여기서 좀 잠깐 돌아봅시다. 과거 이 18세기 영국과 유럽 중심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 1차 산업혁명은 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돼요. 이 신대륙이에요. 아메리카 신대륙. 이 기회의 땅에 유럽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서 식민지를 개척해요. 그래서 엄청난 팽창을 했죠. 제국주의 시대. 그 신대륙을 발해서 앞다투어서 그걸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엄청난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났잖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때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먼저 점령한 자가 이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는 이때 아시아 지배권은 중화 세계관이었어요. 중화 세계 아시아 중국과 이렇게 뭐 우리 이게 동남아 이전 중화 세계관 가운데 묶여 있었거든요. 이 중화 세계관인데 그때 지금은 저쪽 유럽 쪽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유럽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유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은 오래된 관습을 해서 청나라를 그냥 계속 의지했던 거예요.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유럽 세계관을 받아들였고 군대 국가로서 유럽과 나란히 어깨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신대륙을 발견한 그 유럽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일본이 발전했고 조선은 그래서 일본한테 힘이 없으면 먹히고 말죠. 패망하게 되죠.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힘의 판도를 바꿔놨어요. 힘의 판도, 유럽 중심의 힘의 판도를 바꿔놨어요. 지금 이 AI 혁명도 이 지금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때 신대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은 위치에 차지했지만은 그 뒤처진 사람 다 이렇게 그냥 식민국가로 전락됐거든요. 근데 이 지금 AI 신대륙 여기에서 주권을 먼저 찾는 자, 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인간이 자 지금 이런 지금 AI 신대륙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이런 데서 살려면 미래를 준비하면 롤 모델이 필요해요. 저런 데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롤 모델이 필요한데 이 디지털 신대륙의 롤 모델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롤 모델이 기업가들 이제 롤 모델이 누구예요? 정주영, 현대차, 초대 사장, 현대영, 삼성의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가의 정신을 전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지난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와서 2000년대 초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기업의 모델이 이 사람들 따라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되면 항상 망하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롤모델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신대륙에서 롤모델은 그럼 누구가 될까요?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페이스북을 창업한 저크버거, 오픈 AI를 창업한 샘 올트먼 이런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자서전을 볼 건데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이 AI 신대륙에서의 롤모델들인 거예요. 시간을 따라가려면 이런 신대륙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따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런 신대륙에서 성공하려면 이들을 따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게임을 했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을 했어요. 게임하다 보면 이 스케일도 커져요. 일단 프로그래밍부터 배우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이런 데에서는 아버지가 부자 될 필요도 없어. 근데 지금 이 육지 대륙에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는 부모가 부자가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런 그 게임하면서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선생도 만나고 가상 공간에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도 만나고 유튜브로 지식도 배우고 모여서 같이 공모전도 하고. 그럼 이 디지털 신대륙에는 이 국경이 없어요. 저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에서 저의 영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였던
신앙인들이 참 몇 분 돼요. 그분들한테서 난 이제 그분들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어떤 신앙인들이 메시지를 전수받고,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뭐 회의도 하고, 뭐 공부해서 뭐가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생산성도 막 올라가. 생산성도 막 올라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서 융합이 일어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도 계획돼요. 여러분, 이것이 디지털 신대륙에서의 교육관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스승도 만나고 사업도 창업하고 이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명의 축을 바뀌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 이 문제 좀.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 말기라든가 그 6.25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어떤 그런 전체를 밟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명이 교체되고 있어요. 아직도 앉아서 옛날에 관심을 붙들고 이 대모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의 교체기에 어떤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돼요. 조선 말기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무식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장한테 먹혔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버 회사나 에어비앤비라는 이 호텔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디지털 문명이 가장 뒤떨어졌거든요. 과거 우리가 겪은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도 다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다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나 인가로 만들어서 몇 번씩 이렇게 한대요. 일본 그렇게 아직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플랫폼은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 플랫폼을 이 실리콘밸리에 구성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유럽이나 일본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데이터 주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때는 일본이 세계 경쟁 2위였거든요. 지금 일본이 세계에서 순위가 몇이 된지 아세요? 세계에서 31위예요. 31위. 경제 순위가. 유럽은 유럽은 더 쇠퇴해요. 규제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미국의 한 개 국가의 GDP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럽은 계속해서 이게 규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 전체가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의 GDP하고 밖에 안 되네요. 유럽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디지털 신대륙의 문명에서 주권 국가인가요? 아니면 식민 국가인가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노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노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하는 그 주제는 MZ 세관이 이제 새 게임의 룰을 만든다는 거예요. MZ 세관이. 자, 그렇다면 이 MZ 세대들을 내가 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세대들 좀 나누는 어떤 그런 분류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면 그러면 MZ 세관이 이제 이 새로운 세관이 게임 룰을 만든다니까요.
이제는 9세대가 옛날에 룰을 만들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신대륙은 새로운 세대가 룰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MZ 세대라고 해요. 김성결, 엄마한테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데 떠들면 안 돼요. 이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MZ 세대라고 해요. MZ 세대. 우리가 지금 이렇게 90년대, 80년대, 90년대 좀 세대를 좀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X세대를 1965년에서 75년도까지 세대를 X세대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고 우리는 X세대예요. X세대. 그리고 M세대라고 있어요. M세대. M세대는 1980년대부터 그 이후 세대를 M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Z세대라고 있는데 Z세대는 1997년부터 그 이후 세대를 Z세대라고 해요. 그 알파 세대라고 또 있거든요. 알파 세대는 1910년도부터 그 이후 지금 말하는 10대들 알파 세대라고 해요. 2010년부터 물론 알파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요.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데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다 은퇴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 베이비붐 세대가 리더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살던 시대는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하면서 놀았어요. 모든 것은 내가 사는 동네 중심으로 됐어요. 모든 것은 내가 사는 동네 중심.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옛날에 우리가 연고대 출신을 따지잖아요. 너희 우리가 어디 출신이야? 연대 출신이야? 고대 출신이야? 서울대 출신이야? 연고대 이런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베이비붐 시대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베이비붐 시대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사는 동네 중심으로 했고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동네 중심으로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가면서 자기 생활권을 이렇게 자기 활동권을 펼쳐갔던 세대가 베이비붐 시대의 생활 방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리더였는데 이 세대는 이 사람들이 리더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M세대, X세대인데 그리고 M세대가 이제 M세대는 이전과는 달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예요. 인터넷을 이전과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전과는 세간의 차이가 확 달라졌어. 이들은 인터넷 게임의 디지털 신대륙에 게임을 통해서 디지털 신대륙에 입장해가지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만날 수 있어. 누구든지. 여기에는 선후배 차이가 없어. 우리 옛날에 얼마나 선배님 하고 근데 이 M세대의 어떤 그런 인터넷 통해서 그 게임을 하면서 여기는 선후배 차이가 없다니까요. 저 미국에 가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친구라고 이제 소개한다고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놀랐는데 근데 이 인터넷 이 공간에서 사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평등. 네, 선후배 가리기 없어요. 오직 그 안에 실력만 중요해요. 실력. 잘하면 100억 연봉도 받을 수 있는. 네. 꿈의 크기도 달라요. 사이즈가 자체가 달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놀던 사람들이 그 이게 아까 M세대, Z세대, 알파세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뭐라 해도 디지털 세대가 이제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디지털 세대로. 자,
그러면 이런 세대들이 노는 이 디지털 신대륙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양상인가 하는 걸 좀 들어서 보자는 거죠. 이 잘파 세대, 알파? 잘파라는 말도 있는데 이 잘파 세대가 뛰노는 이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잘파 세대가 뛰노는 메타버스 세상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잘파 세대라는 것은 Z 세대 더하기 알파 세대를 말하는데 지금이 10대, 20대를 이루는 말이에요. 10대, 20대를 이루는 말이에요. M 세대가 디지털 문명을 창조한 사람들이라면 이 잘파 세대는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진화한 세대예요. 이들은 코로나로 해서 학교와 이 사람 관계를 디지털로 경험한 사람들. 그렇죠. 디지털로 경험한 사람들. 이들에게 정답은 어른들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인터넷에 있어요. 옛날 지금까지 다 이렇게 뭔가 어른들이 뭐 장례를 알고 야 너 아빠가 이미 다 부모님들이 걸어왔잖아. 너 어려서부터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고 앞으로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랬거든요. 이게 근데 이 잘파 세대는 정답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가게 되면 뭔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 속에. 지금은 잘파 세대는 정답은 어른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시대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잘파 세대의 생활 방식도 생활 방식도 대표적인 것이 이 메타버스 게임이 인기 폭발이에요.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 인기가 상당히 폭발한다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인터넷에 이렇게 게임 그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어떤 메타 게임들을 하면서 거기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우리 한나하고 물어봤어요. 해보셨어요? 나는 못 해봤죠. 근데 한나 맨날 게임하는 거 가지고 내가 계속 욕하거든. 나 너 그래 핸드폰 보면 어쩌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가 아빠 계속 얘기해. 근데 한나하고 물어봤어. 한나 너 제페토 알아? 그러니까 야 아빠가 지금 자기가 노는 어떤 그 코드를 읽는다는 거예요. 아빠 그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임은 이 네모난 블록에서 세계에서 네모난 블록들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게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네모난 블록들을 만들면서 그 블록을 가지고 그 블록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 네모난 블록을 가지고 집도 짓고 건축도 하고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탐험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그래서 직접 제작하면서 목표 없이 자유롭게 그 안에 들어가서 즐기는 그 게임 안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 메타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거기서 이렇게 너 게임을 하면 어떤 우리 막 돈 주고 뭐 물건 사는 것처럼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주고 사고 팔면서 자기 것들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뭔가 또 큰 걸 만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디지털 아이템에 이 디지털 아이템을 사고 파는데 익숙한데 이때 국적이 다양한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걸 여기는 국적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놀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아이템을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데 이게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코인. 이게 코인인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코인인 거예요. 이 코인이 이렇게 해서 게임하고 이러던데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실물거래가 되는 거예요. 실물거래. 이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자기 어떤 실물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물거래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코인 거래소가 생긴 거고, 그래서 블랙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생긴 거예요. 암호화폐가. 그래가지고 이
그 디지털 금융이 막 성장. 디지털 금융이. 이런 디지털 금융이 우리 지금 기존의 달러 중심의 어떤 화폐 시장이 있잖아요. 그 금융 시장이죠. 근데 이거는 이 암호화폐. 이거는 코인 시장. 내가 몇 년 전에부터 이게 코인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거기 막 얘 어째 갑자기 무슨 바람이 이렇게 됐지?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게임하면서 거기서 그러면서 이게 코인 시장이라는 이런 논리 이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이 생겨난 거구나 이런 원리로 생겨난 거를 이거 보면서 배운 거예요. 지금 이런 디지털 금융이 코인이 앞으로 그 실물 금융하고 얼마나 적응해 나갈까? 아니면 뭐 코인 시장이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 이 금융 시장을 완전히 제패할 거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은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 12DC. 네. 그 12DC가 우리 지금 네. 그 6월달까지 네. 그 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통과되면 Z 세대는 그렇게 하게 돼. 이 Z 세대는 이 금융에 아주 익숙한 세대예요. Z 세대는 신세대는. 아까 이렇게 좀 이야기했잖아요. MC는 지났다고. 이 코인 경제는 정해진 미래예요. 코인 경제는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에서 놀던 애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잘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10대, 20대 아들 이런 애들 지금 코인 가지고 막 이게 그거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30대, 40대 되면 성장했을 때는 지금의 달러 중심의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체제에 더 익숙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지. 더 익숙해질 거라는 거죠. 이게 AI 이 신대륙에서 노는 그 신세대들이 노는 이 흐름이에요. 이게. 자, 저 파트 이 신세계의 세관을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3인데 이 신세계의 거대한 신시장이 열려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옛날에 권력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권력이 이 디지털 신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이 Z세대는 기존 산업에서 경쟁력은 없어요. 아니, 디지털 이런 신대륙에서 이렇게 지금 놀던 애들이 기존의 지금 국회와 같은 그런 완전히 유물과 같은 어떤 그런 그 권력 안에 들어가서 자기 시장 개척해낼 수 있겠어요? 안 열어주지. 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 구시대의 어떤 그런 산업에 들어가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새롭고 진한 산업의 생태계인 이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이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 콘텐츠 산업이에요. 콘텐츠 산업. 우리가 과거는 이 TV 표준이 거래하는 방송국이 콘텐츠 산업이 중심이었거든요. TV에서 뭐 광고도 하고 뭔가 무슨 이렇게 뭐 쇼핑몰 물건도 팔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국 산업이 중심이었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이 권력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본과 레거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플랫폼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이. 이런 변화를 잘 나타내는 것이 웹툰이에요. 웹툰으로 만화 막 보는 거 알잖아요. 만화. 네, 만화. 네. 과거에는 만화 전통적 권력은 유명 작가나 몇 개의 핵심 출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데 가서 어떤 신작가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입지를 얻으려고 하려면 과거는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안에서 커가려면 어떤 큰 스승 밑에 가서 배워야죠.
근데 지금은 네. 인터넷으로 다 네. 하니까 그 과거는 그런 데로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만화 전통적 권력은 유명 작가나 몇 개 핵심 출판사에 있는데 그래서 신인 작가는 만화 시장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는 적어도 유명 작가 밑에서 10년은 노력해야 10년은 노력해야 됐던 거죠. 겨우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웹툰은 유명하지도 않아도 돼요. 기득권의 시장에도 영향이 없어. 성공의 실패는 오직 조회수로 결정이 돼. 성공의 실패는 오직 내가 만약 유명하지 않은 어떤 그런 웹툰 작가예요. 근데 어떤 하나 뭐 이렇게 만화 하나 했어. 근데 탁 했는데 오이 재밌어. 그랬더니 자꾸 보지. 쫙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명한 작가 밑에 가서 이게 뭐 한 10년 써봐야 돼. 근데 유명하지 않아도 어떤 좋은 아이템 하나만 딱 해도 촥 순간에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가 최대 권력이에요. 우리 유튜브도 아직 이게 뜨지 않아 그렇지 이제 뭔가 어떤 계기를 해서 팍 뜨게서 구독, 좋아요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이번에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은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별로 뭐 유명하지 않았던 어떤 뭐 그래도 뭔가 나름 꼿꼿한 어떤 길을 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와 사회적인 상황이 어떤 그런 갑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탁 나타나니까 어떤 영상 하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영상 하나가 10분짜리 영상 하나 300회를 조회해요. 300만 조회를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완전히 100만 쪽 늘어버려요. 구독자는 거의 100만 늘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 구독, 좋아요가 권력인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이. 나중에 뒤에 그리고 그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나중에 또 뒤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여신강림. 그런 어떤 웹툰이 하셨는데 국내에서 3년째를 했대요. 3년째를 했는데 이게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일본, 대만, 동남아까지 번역판으로 쫙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웹툰이. 여신강림이라는 웹툰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너무 이렇게 인기다 보니까 드라마로 다시 제작이 됐어. 드라마로 됐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제작해가지고 2023년 12월에 이 넷플릭스라는 이 영화 영역에서 세계적인 플랫폼이잖아요. 회사잖아요. 2024년 11월 9일에 여신강림이라는 게 이 만화가 이 조그만 어떤 이게 만화 하나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게 디지털 신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9세대의 어떤 그런 권력 안에서 놀잖아 이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세계 시총의 엄청난 돈들이 여기에 다 몰린다고. 9세대는 말했잖아 현대차 시총 2조밖에 안 되는데 우버 서비스 그거는 이게 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에요. 대충 그런 플랫폼이에요. 아까 몇 조였죠? 215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왜 만화만 그러나 아니면 김밥도 우리나라 김밥 오늘도 우리 김밥 먹었지만은 김밥도 그런 히트를 쳤어요. 이 김밥도 메타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생태계는 이 콘텐츠 산업에만 머물지 않아요. 이 콘텐츠 아까 웹툰을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김밥 같은 이런 것도 이게 엄청난데 이게 식품 산업에도 이게 확장이 됐어요. 2023년에 미국에서 이 김밥 있잖아요. 250톤이 팔리는 어떤 이렇게 사건이 터졌어요. 김밥이. 냉동 김밥을 250톤을 팔았어요. 하루에? 아니 어쨌든 어쨌든 조사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왜 이렇게 팔렸는가 하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가 김밥집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를 줘도 저 한국 사람 먹는 이 김밥은 뭐야? 뭘까 이렇게 하다가 메타버스 소비자들이
소통하면서 메타버스에서 퍼뜨리면서 그 소비를 하다가 메타버스에서 팬덤 열리면서 고객이 그것들을 확 사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AI는 생태계를 바꿔놨어요. 시장, 옛날에 어떤 그 사업 아이템도, 이 마케팅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AI 생태계는, 이 생태계에 충격을 주는. 예. AI를 활용하면 비용은 크게 줄이고, 엄청난 어떤 생산성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AI를 활용하면 비용을 제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웹툰 작가가 스토리를 만약 이렇게 웹툰 작가가 이렇게 만화 작가 어떤 웬만한 어떤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어떤 만화 작가나 이런 뭐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웹툰 작가가 만약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고 할 때 AI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거예요. 만약 어떤 그런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 만들었을 때 물어보면서 영화 이야기를 만든다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는 여러 스태프들이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어떤 스태프한테 뭐 장면을 어떻게 만들까, 저거는 어떻게 꾸밀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 스태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 스태프들이 이렇게 하던 일을 이제는 10명이 하던 것을 5명이, 50명이 하던 것을 10명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직업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 AI들이 우리 인간을 되려 조종하고 저기 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지난 그 월요일 날에 가서 지금 이야기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게 그 주제가 아니니까 자 이거 봅시다. 이제 대규모 인력이 지금 필요 없어요. 현재는 이 방송도 1인 스튜디오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들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가지는 이익도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난 뭐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의 오픈 AI 만든 샘 올트먼 같은 사람은 기본 소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내놓고 있어요. 이 AI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조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기본 소득을 줘서 먹고 살게 하고, 이 과학 기술은 AI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하고, 어떤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기본 소득이. 자, 이렇게 저는 1인 기업 그 이익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엄청난 이게 AI 그 플랫폼 가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게 K 어떤 그런 팬덤이 엄청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그 K-팝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단해요.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이것도 벌써 한 10년 됐잖아요. 근데 그 강남스타일이 그게 나올 때 그 조회수가 50억 회. 이거는 진짜 완전히 기적과 같은, 아마 세계 이런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그 BTS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이 엄청난 이 시장, 이 AI, 이 신대륙 안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이제는 화장품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헬스 산업이라든가까지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게 디지털 신대륙 안에서 일어나는 신시장의 어떤 개념이에요. 신시장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것들 보면서 뭐 우리가 비록 오늘 여기 앉아서 뭐 몇 명이 앉는데 예배 드리지만은 이게 온라인에서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이게 오프라인에 이 영상이 다양한 콘텐츠가 나가면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앉아서 몇 명이 안 앉아있다는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신대륙이 어떤 이 목회, 온라인 목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꿈꾸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파트, 네 번째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산업들이 이 AI 산업으로 변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변신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걸음을 못 맞추면 뒤져지는 거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디지털 노예,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일장템 못 겼던 것처럼 디지털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것들이 이런 신대륙의 사업으로 신시장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AI로 마케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조금 뭐 시간 관계로 뭐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면 교육의 난제도 있잖아요. 이걸로 해결해요. 교육의 난제도.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 전 시대는 교육 시장이 교육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2014년에 문을 연 미국의 이 미네르바라는 대학이 있어요. 미국의 미네르바라는 대학에는 아예 캠퍼스가 없는 대학으로 표방했어요. 컴퓨터로만 하니까. 지금 다 캠퍼스가 있죠. 근데 캠퍼스가 없는 대학으로 표방하면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상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교 이후 하버드대는 우리가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개교 이후에 하버드보다 입학하기가 더 어려운 대학으로 이렇게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하급 과정도 아주 똑똑해요. 하급 과정도. 그리고 등록금도 미국의 전체 대학의 어떤 대학이 등록금도 비싼 대학도 있고 낮은 대학도 있고 전체 평균을 해봤는데 전체 평균이 5분의 1밖에 안 돼. 등록금도. 네. 자, 이렇게 지금 산업이 변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변신하는 중에서 또 한 가지 어떤 그 사례 중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교육인데 고등학교도 뒤따라서 혁신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도 2016년에 미국에 있는 엘리트 오픈 스쿨이 있는데 엘리트 오픈 스쿨이라는 이 미국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가 2023년에 미국 고등학교 평가기관 니치라는 기관으로부터 전국에 있는 3,142개 고등학교 중에 니치라는 미국의 어떤 그 고등학교 교육 평가 기관이 있는데 전국에 3,142개의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엘리트 오픈 스쿨이 이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니치가 평가해 보니까 이 고등학교가 상위 2%로 올라갔어요. 상위 2%로. 예.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이 비용 문제거든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결국 비용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거죠. 교육은 맞춤형 학습이 누구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기 뭐 하나가 이렇게 전체 학급이 있는데 교육을 수준을 높이려면 맞춤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맞춤형으로 1대1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그 수준이 빨리 향상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 올라갈 수가 있는. 근데 1대1 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니 학급 전체 학생을 40명을 1대1로 공부시키려면 교사가 4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사 월급 줘야지. 그 비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1대1 교육을 시키려면 너무나 많은 높은 비용과 선생님들이 참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 정형화된 교육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명이면 40명, 80명 앉혀놓고 그래서 선생님 혼자서 앉아서 그냥 강의 쫙 따라오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형화,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과외 시키잖아요. 1대1 과외를 시키고 또 고급 과외를 시키고 한 사람씩 붙어서 시키고
그런 애들은 다 이렇게 뭐 서울대, 연고대, 뭐 하버드 이렇게 빠져 올라가는 거예요. 이 비용 문제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장이 어떤 이 영어 학원 시장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학원 시장이 그 이 학원 비용이 그게 얼마나 없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 많잖아요. 예. 근데 결국 이 비용 문제인데 그래서 정형화된 교육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국가 안에서의 교육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의 학생은 세계의 최고의 콘텐츠를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 볼 자유, 개인 맞춤형 학습을 코칭할 수 있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 AI가. 와, 오늘도 내가 지금 AI 계속 AI 하면서 어떤 문제를 정리해서 그 답을 주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이 AI 시대는 이런 맞춤형, 이런 교육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이런 신시장에 이동해서 적응하려고 다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두 가지 사례고 뭐 학교 교육만 그러나요? 지금도 말이죠. 이 건설, 유통, 제조업 다 변신하고 있어요.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도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는데 이 그 디지털 혁신이 좀 더딘 영역이에요. 이 제조업 같은 이런 데는. 근데 2024년 1월에 가전제품 쇼에서 이 현대 그 회장인 그 정기선 회장이 연설했는데 미래 건설할 근원적인 방식이 변화를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자율화시키겠다, 자동화시키겠다, 무인화, 자율화, 디지털화, 트윈 다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건설도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을 한다면 우리가 건설한다면 무슨 기계가 동원되고 사람이 뭐 건설 현장을 노가다를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건설 현장도 미래의 건설 현장도 디지털화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디지털화 우리가 뭐 탁 앉아서 뭐 이렇게 설계를 잘하는 사람 뭐 필요해 이러면 뭐 미국에서도 뭐 한국에 어떤 아파트 짓는데 설계사가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뭐 자재 디지털로 다 넣어가고 이게 다 디지털화. 자동차 회사는 이제는 자동차 회사도 지금도 이게 현대에 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 로봇이 이렇게 하고 자동차 회사는 이제는 소프트 회사예요. 앉아서 단추만 누르면 차가 쭉쭉쭉 나와. 이렇게 변하고 있어. 제조만 그러면 법조계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거세 물질. 그 변호사가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고. 근데 AI를 활용하면 여러 서류들을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고 모든 판례들을 AI는 피곤하지도 않아. 그 몇만 개 그 모든 판례들을 다 그냥 이어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제시. 사람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 행정 업무도 AI를 대체할 그 높은 영역이에요. 모든 행정. 지금 그 행정 업무들 있잖아요. 이 헬스케어도 이번에 이야기했는데 헬스케어도 이제 뭐 어느 저기 삼성 그 성균관대 AI가 활용되었던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 성균관대 그 어느 AI 연구팀은 그 삼성 성균관대 그 과학팀은 미래 병동의 디자인을 하는데 환자는 가만히 누워 있어. 근데 로봇이 다 와서 뭐 쫓아놓고 체크하고 뭐 이래. 그리고 신약 개발 있잖아요. 이 AI 이 영역이 개발이 인간이 약을 새로운 제품 하나 개발하면 얼마나 수십 년 걸리고 그러는데 AI가 그 계산 능력 이게 엄청나거든요. 신약도 개발하는 것 앞으로 뭐 암세포를 개발하는 약 무슨 별난 약 개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AI를 이게 이런 침대력이 씌워지고 AI가 산업이 발전하게 되게 반도체는 AI를 이끌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 모든 변화의 중요한 요소는 AI예요. 반도체를 하는 AI인데 그래서 AI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좋은 직업, 좋은 어떤 그런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앞에서 IT 양극화가 이제는 AI 양극화로 이제 변해요. AI 양극화로.
AI를 더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더 그런 거죠. AI 산업을 이 AI 산업을 키우는 핵심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엔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기반하는 반도체예요. 우리 그 반도체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이런 우리 그 좋은 생태계를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 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플랫폼도 있지만은 그 AI를 이게 하는 반도체 이런 플랫폼도 우리가 좋은 기업들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AI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아주 핵심 산업이 이제 돼버린 거고 신대륙이라는 시장에서 핵심 산업이 돼. 요즘에 이재명이 김문수하고 대선 토론하는 거 보니까 AI 시장 이게 하려면 이 데이터 센터 이 전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전 이렇게 하고 보이는데 이재명은 내가 봤을 때 내보다가도 이 AI 어떤 이 흐름에 대해서 몰라. 모르는 것 같아. 아유. 대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이라. 예.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미국의 대만의 TSMC 같은 그리고 삼성 같은 것들을 자국 내에 건설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 너 다 그럼 우리 공장에 들어와 미국에 들어와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자국의 이 TSMC 같은 대만의 그 TSMC 같은 엄청난 그 반도체 회사거든요. 그것들을 일본이 크게 자기 자국 내에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오픈 AI 그 대표였던 샘 올트만도 9천조라는 자금을 들여서 미국 내에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예. 반도체는 이제 무기 제조에도 엄청난 이 영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다 드론으로 드론으로 전쟁하지. 탱크, 장갑차, 드론, 향후 미래의 군대는 이 AI를 활용한 여부에 따라서 군사력도 그만큼 강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달라질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파트 5번째는 이제 시장의 성공법칙 이제는 바뀐다. 이제는 이 AI가 신대륙에는 이게 소비자가 왕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받아야 된다. 소비자 구독, 좋아요를 좋아하려면 소비자가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겠지만은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 디자인을 만드는 그 이야기가 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와 진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웃을 때까지 저기 이마트에도 그런 현수막을 보죠. 고객이 응 할 때까지 내리겠습니다. 고객.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걸 터치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또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뒤에 이야기 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뒤에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신대륙의 세계에서는 이 고객들,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고객이 좋아할 때까지, 춤출 때까지 이렇게 좀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AI 사피엔스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세계가 권력이 이동하면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는 지금 교체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체 중입니다. 애들의 공부하는 그것이 저도 이렇게 이번에 토론하면서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건 다음 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배니까 그런 이런 강의에서 말씀. 대안이 뭐거나 이 AI의 실체가 뭐고, 이걸 하는 대안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고민들을 또 우리 강남비전교회 한지영 목사님 같이 토론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충분한 토론과 고민과 그런 것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세대가 지금 교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간 인류의 문명의 가장 큰 요인은 세대 교체였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세대 교체, 베이비붐 시대가 지나고 인터넷을 경험한 시대, 그 인터넷을 경험한 시대가 깔아놓은 어떤 그런 디지털 문명, 그 디지털이 깔아놓은 그 바탕에 지금 이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대가 교체하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구권력을 가지고는 그걸 가로막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그런 세대 교체가 일어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인류는 모두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우리 성교이나 앞으로 한나나 이런 애들이 살아갈 세대는 그런 이 다 디지털 원주민들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교체된 인류가 디지털 문명, 인류의 표준 문명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표준 문명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심각한 고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목회도 우리가 저도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목회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의 정신이 이렇게 유지된다. 이걸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것도 저도 이렇게 놓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이 신대의 목회의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시애로 플렉센터에 가면 그래서 음향 영상 장비를 최신식으로 이 전문가인 우리 방광준 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세팅하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구상들이 이제 펼쳐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속에 잘 잡은 이제 표준 시간이 이제 메타 세상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메타 세상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미중 패권은 많은 것들을 바꿔놨어요. 이제 10년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은 AI예요. 네. 따라서 이 AI 발전과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공급망도, 동맹도, 국제 정세도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 이 AI 발전의 변화의 속도에 따라 공급망도, 동맹도, 국제 정세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그냥 이 책이 아주 중요한 맥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이 중요한 맥에 대해서는. 자,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현대사 강의를 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서 제가 방광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방광선생님은 아주 논리 정연하고 이런데 한쪽 면밖에 못 본다. 또 다른 세계의 사고가 있다는 것들을 물론 우리 두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펼쳐진가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이 세계가 흐름의 판도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사 공부를 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게 가운데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 탈북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세계 판도의 흐름이고 한번 세계적인 판도의 흐름, 대한민국의 판도의 흐름, 앞으로 작년의 판도의 흐름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설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알아야지. 시스템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는 거야.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막 어딘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공허한 이런 어떤 그런 노력, 삶 이런 것들 흐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 통일 저는 지금은 좀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저기 성교회 훈련센터에 가서 제가 우리가 살통학교라든가 이 컴퓨터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만드는 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보이진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 이게 이 디지털 신대륙에 나가서